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속도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과 주제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Rate of Force Development, RFD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FD라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Force Time Curve에서 말 그대로 기울기, 슬로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슬로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RFD 수치는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RFD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움직임은 더 폭발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explosive하다 혹은 ballistic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RF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neural activation. 가장 컨트리뷰션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neural activation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을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 타입 1 파이버와 타입 2 파이버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cross sectional area, 줄여서 CSA라고 하는데요. cross sectional area에서의 motor type composi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issue의 stiffness에 대한 부분인데 이 stiffness, 즉 강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RFD 수치는 올라간다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Neural Activation, Cross-Section Area에서의 Motor Type Composition, 그 다음에 Tissue Stiffness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토픽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해하기가 쉽게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하게 근골격계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머스큘러 시스템과 스켈레털 시스템을 조합해서 머스큘러 스켈레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근육과 뼈는 실제로 직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힘줄이라는 커넥티브 티슈와 연결돼서 붙어 있게 되죠. 이 근육과 힘줄의 정션을 우리는 머스큘러 텐디니어스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스큘러 텐디니어스 정션의 스티프니스가 강할수록 SSC의 시간은 짧아지게 돼요. 그 의미는 SSC는 이센트릭 로딩과 컨센트릭 시간이 합해서 SSC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이 SSC가 빠르다는 건 즉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일어난다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향 전환이라는 거는 왼쪽에서 꼭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레터럴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플라이메트릭 훈련에서 적용하는 발을 아래로 굴러서 위로 점프하는 이것도 역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빨리 일어날수록 스트레치 쇼닝 사이클은 더 짧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스트레치 쇼닝 사이클이 짧아진다면 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근력을 저희는 reactive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래서 reactive strength, plyometric, stretch shortening cycle, multi-directional speed, 민첩성, agility 이런 부분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SSC에 있어서 티슈의 stiffness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공식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공식을 보면 이제 V가 transmitted force, 그 다음에 K가 tissue stiffnes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에서 보다시피 transmitted force와 이제 tissue stiffness는 positive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티슈가 stiff할수록 전달되는 힘의 크기는 같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희가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발목의 스티프니스가 강하게 되면 같은 힘을 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 말은 이제 그라운드 컨택 타임 대비 플라이 타임이 늘어났다는 소리니까 RSI, Reactive Strength Index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전체적인 스트레치 쇼닝 사이클과 플라이메트릭 트레이닝 그리고 Reactive Strength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비디오에서 따로 다루기도 하고요. 오늘 RFD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Concentric Phase에서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에 의한 최대 의지를 동반한 RFD를 주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Force Time Curve를 바라봤을 때 이전에 RFD를 구하는 공식이 Change in Force 나누기 Change in Time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꼭 RFD의 형식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의 평균치를 바라보는 RFD도 있고
어떤 일정 특정 포인트들을 보는 RFD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가 IRFD, 그 다음에 MRFD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IRFD 같은 경우는 Initial RFD, MRFD 같은 경우는 Maximum RFD라고 하거든요. IRF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장 극초반에 일어나는 RFD 수치를 의미를 하고요. Maximum RFD 같은 경우는 이제 RFD가 최대로 일어나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구간을 나타내는 게 Maximum RFD입니다. 그래서 IRFD랑 MRFD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정 포인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Early Phase RFD와 Late Phase RF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early라는 기준은 뭐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때때로는 50ms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00ms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00ms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일찍 시작되는 구간의 RFD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100ms 정도까지 일어나는 구간을 early phase of RFD라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를 late phase of RF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ES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IES는 Index of Explosive Strength의 약자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Average RFD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 공식으로 나타내면 Peak Force 나누기 Time to Peak Force인데요. 그래서 Peak Force까지 나타나는 구간의 평균 RFD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평균이다 보니까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IES가 Maximum RFD의 50% 정도 되는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경우에 우리는 선수가 굉장히 explosive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S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Index of Starting Strength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Starting Strength 구간을 나타낼 때 어떤 문헌에서는 250 정도 250ms, 어디서 뭐 270, 어디서는 300ms 정도까지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250이 중요하냐 300이 중요하냐라기보다는 이 스타팅 스트렝스 구간에 나타나는 RFD의 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 ISS가 높다라는 표현은 이 그래프의 형태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에 더 폭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ISS 수치가 맥시멈 RFD보다는 당연히 수치가 낮지만 맥시멈 RFD의 수치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 선수는 폭발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티슈 스티프니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RFD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전체적인 움직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RFD를 조금 더 하부 구조로 나눠볼게요. 이제 근육을 단면적으로 잘라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 컴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타입 1 파이버와 타입 2 파이버가 어느 정도 비율의 분포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타입 2의 분포도가 높은 경우에 이 선수는 RFD 수치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타입 2 파이버가 높은 게 모든 스포츠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듀런스 애틀릿 같은 경우는 타입 1 파이버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익스플로시브 움직임이 많이 가미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파이버가 조금 더 분포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보통 타입 1 파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타입 2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양이 좀 적은 편인데 이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럼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양이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의 양이 많을수록 이제 oxidative phosphorylation에 의한 에너지 생성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으면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반대로 양이 적으면 빨리 지치는 타입의 근육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피로도의 레지스턴스 관점에서 이제 타입 1과 타입 2 파이버를 봤을 때 타입 1 파이버는 굉장히 피로도의 레지스턴스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 덜 지친다는 뜻이죠. 반대로 타입 1 파이버는 그만큼 빨리 지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의 뭐 얼굴 안면 근육이나 손가락 근육 뭐 이런 근육들은 저희가 하루 종일 자주 쓰는 그런 타입의 근육들이잖아요. 이런 근육들에는 타입 1 파이버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피로도가 빨리 오면 뭐 일상생활엔 지장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폭발적인 움직임을 자주 필요로 하는 선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타입 2 파이버가 가진 장점이라면 타입 2 파이버가 연관되어 있는 운동 단위, 이제 모터 유닛의 규모가 더 큰 편이에요. 그럼 이 운동 단위의 규모가 더 크다는 말은 하나의 모터 뉴런이 이너베이트 할 수 있는 모터 파이버의 양이 더 커진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더 큰 힘을 단시간에 내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엔듀런스 선수,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프린터 두 선수의 이제 단면적의 분포도를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선수가 이제 빨간색, 아무래도 마이토콘드리아의 양이 많고 그만큼 산소나 피의 공급량이 많다라는 소리니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타입 2 파이버가 됩니다. 그러면 엔듀런스 애슬릿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타입 1 파이버의 분포도가 높은 편이고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타입 2 파이버의 분포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보통 이제 모터 타입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비중이 꽤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의해서 컴포지션도 어느 정도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타입 1 파이버의 분포도를 높이거나 타입 2 파이버의 분포도를 높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제 대표적인 힙 플렉서 중에 렉터스 페모리스를 들면 highly trained jump athlete, 점프를 자주 하는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랑 일반인들을 비교했을 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5% 정도까지도 수치가 나타나고 highly trained athle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까지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차가 꽤 크죠. 이런 모터 컴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포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신경계 얘기를 할 때 근신경계의 활성화, 즉 모터 유닛 리크루트먼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운동 단위의 소집, 좀 팬시하게 표현하면 뉴로머스큘러 액티베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이 모터 유닛이 소집되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모터 유닛 디스차지 레이트입니다. 이 모터 유닛 디스차지 레이트의 수치가 높을수록 RFD 역시 같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 모터 유닛과 근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이즈 프린시플입니다. 이 사이즈 프린시플은 운동 단위의 규모가 작을수록 먼저 소집이 되고 규모가 클수록 나중에 소집이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그 말은 운동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즉 타입 1 파이버가 먼저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 때는 먼저 소집이 되고 나중에 타입 1 파이버가 모두 소집된 다음에 더 큰 단위인 타입 2 파이버가 소집된다라는 게 이제 사이즈 프린시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맨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MVC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최대 의지로 수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 타입 2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highly trained athlete,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파이버를 셀렉티브하게 소집할 수 있는 셀렉티브 뉴로 패스웨이가 별도로 설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선수의 움직임이 얼마든지 더 폭발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저희가 다시 지난 영상의 VBT로 돌아가면 이제 VBT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Maximal Intention, 최대 의지였죠. 이 최대 의지는 RFD를 높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최대 의지가 RFD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최대 의지를 갖고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RFD를 높이거나 혹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많은 코치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의지를 포함하는 훈련의 타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제 민첩성 훈련이라든지 역도, 플라이메트릭 이런 타입의 훈련들이 이제 최대 의지를 동반한 훈련의 좋은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VBT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RF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RFD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디자인 방법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코멘트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